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투자 전략과 이슈를 좀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우선 국내 증권사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음 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는 2250에서 2400을 제시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2250이라는 코스피 밴드 하단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NH투자증권이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된 근거는 바로 국내 증시의 매수 주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쓰리가 전문가는 없다. 그리고 숫자는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드리죠. 그 숫자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특히 코스피 밴드, 이거는 의미가 정말 없습니다. 그게 주간이든 월간이든 연간이든 의미가 없고요.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한 예를 해드릴게요. 제가 잠시 전에 제시한 NH투자증권이 다가오는 한 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50에서 2400포인트까지 잡았고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매수 주체가 실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 얘기는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영이 안 된 보고서고요. 뉴욕 증시 금요일 장도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H투자증권이 매주 일요일에 업로드하는 그 보고서는 목요일 종가를 보고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코스피 시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무려 52포인트 상승해서 퍼센테이지로는 2%가 넘는 상승을 해서 23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27일 월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2400포인트를 단번에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주 주간 증시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보고서 작성 기준은요. 주간뿐만 아니라 월간에도 반영이 되고요. 연간에도 반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는 없고 숫자에 의미 두지 말아라. 특히 코스피 밴드에 의미를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증시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리스크를 제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도 전에 올 1월 달에 제가 1월 달에 그런 방송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 전부터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1월 달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가 언론이 빨아주고 감춰주고 하다 보니까 본부장의 비리가 숨겨지고 국민들은 모르고 그리고 반대쪽 후보가 언론에 문매를 당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런 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나 외국인들은 멀찌감치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쟤네 저거 상태가 안 좋네. 발을 빼야겠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새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와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검찰도 보수적이라고 하고 어떤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쪽이 얼마나 보수적인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금융 쪽도 만만치 않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기사를 이제 보면서 보고서 같은 걸 보면서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건 팩트죠.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유를 이미 미쓰리는 앞에 방송에서 구구절절하게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장이고 달러가 약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사줄 때 뭐 하루에 몇천억 원치 딱 샀다고 와 좋다 이게 아니라 하루에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어떤 날은 뭐 한 900억 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쫙 그냥 무슨 밀물 들어오듯이 외국 자금이 쫙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한번 레벨업이 되는 그런 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허접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그렇게 주가 조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외국인들 손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허접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이 윤석열 리스크가 작용되니까 더 심화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슬프게도 한국 증시 낙폭이 더 큰 이유는 하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말 가관입니다. 신용거래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빠지고 차액 결제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빠지고 반대 매매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증권사는 공매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우라가 치미는데요. 신용거래 때문에 빠진다. 뭐 차익 결제 때문에 빠진다. 반대 매매 때문에 빠진다. 뭐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거든요. 왜 신용거래와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왜 발생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매도가 뭡니까?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베팅하는 거예요.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팔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주식이 빠지면 내가 비싸게 팔았는데 싸게 다시 주식을 사서 그 잔고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공매도입니다. 그럼 공매도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증시가 빠질 거라는 거를 보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지수가 빠지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반대 매매랑 신용거래랑 공매도 때문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왜 제가 국내 증권사를 디스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저도 대한민국 국내 애널리스트들 처음에 엄청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저는 그냥 지점 객장에 앉아가지고 증권 브로커로 손님한테 종목 추천하고 그 수수료로 제가 성과급 받는 그런 일개 영업사원이지만 본사에서 센터장이니 애널리스트니 뭐 수석 전략가니 이런 사람들이 써준 그 보고서를 가지고 맞겠지. 이 사람들은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제 고객을 상대로 세일즈를 한단 말이에요. 망했죠 뭐.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시황을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는 증권사들이 내놓는 증시 전망 막 요약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제가 6월달 증시 전망 교보증권이랑 하나금융투자증권 두 군데 해드렸잖아요. 어떻습니까? 결과가 틀려요. 그나마 보수적으로 본 교보증권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증권은 긍정적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었죠. 시간이 나는 대로 증권사에서 내놓는 6월달 증시 전망 해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내용을 딱 보고 야 때려치자.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자, 국내 증권사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7월 13일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FOMC에서 금리 결정 회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은 금리가 1.75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동일한데 7월 달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분명히 이번 7월 1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이제는 50bp도 안 되죠. 지금 연준이 75bp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50bp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5bp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게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75bp 금리 인상 가능해요. 어쩌면 미국보다 조금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1%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위원장이 은행장들 모아놓고 금리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금리 안 올리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미국은 선진국인데 그나마 신흥국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던 이유인데 그 와중에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면 제가 외국인이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그 돈 빼가지고 미국에다 하지? 지금 중국 증시가 여러분 왜 저렇게 견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뭐 부양책이라면 기타 등등이 있지만 지금 중국 기준금리는 3%가 넘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막 그래도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증권사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는 금융통화위원회가 FOMC 회의를 이제 눈치 보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어찌됐든 간에 한국의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 이거였고요. 호재로 예상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7월 21일 날 ECB에서 그러니까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ECB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유럽연합은 제로금리 가까운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그거죠. ECB가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것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미리 슬쩍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지금 이렇게 빠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전에는 미국이 올라가면은 어머 미국이 형이야 미국 증시 따라가야지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우리에게는 형이 둘이 있어. 중국이라는 작은 형이 있어. 중국이 지금 괜찮아. 그럼 중국 따라가야지. 이래서 중국 증시를 따라간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뭐 나토에 가입하니 이번에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니 이런 오너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 잘못된 그 선택, 외교 선택 때문에 중국이 이제 조만간 경제 보복이든 어떤 보복을 할 거고 중국이 올라가도 대한민국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앞에서 해드렸죠. 그런데 국내 증권사가 그나마 긍정적인 재료로 제시한 게 뭐냐면 중국도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기대 효과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도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이 올라가면 대한민국도 중국형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근데 먹힌다 안 먹힌다? 못 먹힌답니다. 안 돼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돈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증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뭘 냉정하게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증시가 중국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중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국내 증시는 이렇습니다. 국내 증시 참 답답하죠. 예, 국내 증시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전문가가 없어서. 자, 뉴욕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뉴욕 증시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 속의 랠리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 전망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기사 내용 중에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니치 수석 전략가의 진단을 상당히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뭐 이 사람이 모르게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입 닥치고 다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취자님께서 그 댓글에다가 올려주셔서 제가 이 내용은 어제 전해드렸죠. 뭐 미국 증시가 7% 이상 반등할 수 있고 뭐 분기말 반기말 리밸런싱이 활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자, 여하튼 뉴욕 증시는 반등이 예상이 되고 국내 증시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2,400포인트까지 이렇게 더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오히려 주 중반 정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2,4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뭐 분기말, 반기말, 뭐 리밸런싱 이거요.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요. 다음날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뭐 미국의 GDP 확정치, 1분기 GDP 확정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슈들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지금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나 뭐 저나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어떤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월 달이 제일 중요하죠. 7월 달이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경기 침체냐 인플레 완화냐 여기에 대한 그 시소 게임이 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 FOMC 회의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즉 7월의 하반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7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 그리고 뭐 개인 소비 지표, 물가 상승률,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이제는 굳이 7월 달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022년 경제 이슈를
디폴트라고 했고요. 첫 번째가 디폴트요. 두 번째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디폴트는요. 내일 당장 27일 러시아 디폴트 뭐 선언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선언이 뭐 되던 이미 러시안 디폴트예요. 그런데 이게 26일 날, 27일 날 내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월 초까지 이 러시아 디폴트 이슈는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러시아 디폴트라는 이슈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제일 먼저 나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슈를 생각하고 있어야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대라고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다가 진짜 뒤통수 맞는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올해 경제 이슈의 두 번째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자꾸 빨리빨리란 말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 나올까?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공화당이 밀리고 있어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있어서 뭐 재선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대로 뭔가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에 크게 밀리면 민주당 입장으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이 분위기는 결국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에다가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아마 공화당이 가져갈 거예요. 미국 대선은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해먹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재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두 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미국 역사상 공화당, 민주당 이거는 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본인한테는 굉장한 지금 치욕이고 굴욕이고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미국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연세에 막 사우디 날아가시고 한국에 와가지고 막 투자 보따리 가지고 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서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부터 연준 의원들 발언에서 빨리빨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굳이 솔직히 6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가 나오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도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상반기에 후다닥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호 아닌 신호 같은 거를 눈치 아닌 눈치를 보다 보니까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7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이렇게 점처럼 딱딱딱 끊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처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대로 인플레이션 관리를 못했고 지금 똥줄 타고 그래서 금리 인상 막 과격하게 하고 빨리 하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연준 위원들, 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뭐 이런 연방은행 총재들도 연설이나 인터뷰를 하면은요, 빨리 금리를 인상해서 중립금리를 빨리 하겠다고, 그리고 하반기에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중간선거를 의식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희망사항은 높게 빨리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상반기에 빨리 잡고 하반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완화하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도 하반기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작년 12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큰 그림의 빅피처죠. 미쓰리에. 그런데 그게 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상반기에 금리를 크게 올린 다음에 인플레이션 꽉 잡아버리고 하반기에 제로 금리가 아니라 뭐 금리 동결 뭐 아니면 최소 뭐 25bp 정도로 아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서 미국 국민들은 인플레이션도 잡았고 왠지 금리도 이제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들고 하니까 조 바이든한테 많이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상황은 그들의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러시아 디폴트든 뭐 이런 문제들이라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과연 어떤 문제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희망사항으로 끝내버릴지, 실현시켜주지 못할 그 재료가 무엇일지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 디폴트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또 중국이 무너진다는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이슈든 아니면 외교적 이슈든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똥볼 차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진짜 욱하는 마음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그렇게 남쪽을 겨냥해서 한번 뭐 하나 쏜다고 보세요. 예전엔 그렇게 연평도 사건 때 그때는 뭐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렇게 막 평화적으로 유지될 거고 뭐 이렇지만 지금 글로벌이 대한민국을 째리고 있는 그 시각은 뭐냐면 혹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저 한반도는 쟤는 전쟁이다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일단 7월 달에 대한민국 금통위와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얼만큼으로 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예, 그게 지금 가장 최고로 이슈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7월 달 되면 이제 실적 발표가 되거든요. 실적 여러분 뭐 2분기에 실적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리고 막 마스크 벗고 인원 제한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1분기보다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뭡니까? 기업 실적도 과거형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더 미래 전망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우리 기업 2분기 실적 좋아요라고 발표를 한들 투자자들이 주식을 덥석덥석 사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월요일 방송을 제외하고 월요일에는 방송을 안 할 거니까요. 화요일부터 또 매일매일 방송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슈라든가 방향성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신용거래, 차액거래, 반대매매 때문이다. 공매도 때문이다. 걔네들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가 뭔데요? 공매도가 기세를 부리는 거는 주식이 빠질 거라는 거를 알고 미리 매도를 쳐버리는 바람에 공매도 힘이 강해지는 거고요. 반대매매나 신용거래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자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신용담보 부족이 생기고 반대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6월 달에 16거래일 중에서 1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매매가 안 생깁니까?
그거를 반대 매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문가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시고 똑똑해지시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한테 한마디 당당하게 해주셔야죠. 야, 니네 돈을 읽는 애들이 똑부러지게 읽으라고.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맨날 못 맞추지 말고 좀 똑부러지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당당히 비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시황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 새날에서 뵐게요.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또 월요일 뉴욕 증시를 가지고 그리고 증시 이슈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휴일입니다. 여러모로 힘드는데요. 그럼 힘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